한때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조조는 사후 가장 멸시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삼국연애에서는 왜 그가 하얀 얼굴의 간신으로 묘사되었을까요? 역사 기록에서는 왜 그의 행적이 모순적으로 나타날까요? 그는 악당이었을까요? 교활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영웅이었을까요? 역사 속 조조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역사 인물을 분석하고 성격을 해부하는 것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나를 뒤돌아보고 내 주변을 뒤돌아보며 어려서부터 정확한 역사관과 훌륭한 성격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삼국시대를 논할 때 조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국시대는 위, 촉, 오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조는 실제로는 위나라를 건국한 황제였습니다. 물론 조조는 재위 기간 동안 스스로 황제를 칭하지 않았으나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조비가 그를 위부제라고 소급하여 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위나라를 건국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역사 속 조조의 평판은 좋지 않습니다. 점잖게 말하면 그는 교활한 영웅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간악한 악당입니다. 그러나 근대의 문학과 노시는 조조가 사실 유능한 인물이며 적어도 영웅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노시는 현대에 들어 조조를 재평가한 최초의 인물이며 그로 인해 조조에 대한 평가가 영웅, 교활한 영웅, 간악한 악당 세 가지 평가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평가가 정확한 것일까요? 조조의 역사적 이미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의 역사적 이미지가 생각만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람들은 조조를 간악하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소동파는 북송시대의 많은 이야기꾼들이 삼국시대를 이야기할 때 유비가 패배했을 때는 청중들이 슬퍼했고 조조가 패배했을 때는 모두가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북송시대에는 조조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했기에 백성들이 그를 싫어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조는 교활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전쟁은 속림수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적을 교활하다고 하고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그는 한나라의 황위를 찬탈했습니다. 왜 요왕조의 황제가 꼭 유, 시라는 성을 가져야 했을까요? 왜 조라는 성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유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조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활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황제는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므로 그를 배신하는 것은 곧 하늘을 배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조조를 가장 싫어했던 이유는 내가 천하 사람들을 배신할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는 할 수 없다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배신하는 것을 택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악한 사람이며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조조를 싫어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조조에게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 모함이라면 조조에게 청백을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역사 기록은 서로 모순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탁의 박해를 피해 수도를 떠나던 조조는 부친의 옛 친구인 여백사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백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여백사는 집에 없었고 결국 여백사의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백사는 집에 없었고 여백사의 아들과 손님들이 조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꿍꿍이를 꾸며 그의 물건을 훔치려 했고
심지어 말까지 훔치려 했다고 합니다. 이때 조조가 칼을 뽑아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사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위나라 역사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서는 위나라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조조가 위나라의 건국 황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나라 사람들이 조조를 옹호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따르면 여백사의 집에 머물던 조조가 여백사의 아이들인 냄비와 후라이팬으로 시끄럽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동탁에게 쫓기고 있던 조조는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여 여백사의 일가족을 모두 죽였다는 설입니다. 이것은 과실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조조가 여백사 일가가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고 의심하여 그들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후 조조는 배신당하느니 차라리 배신하겠다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설령 조조가 실수로 여백사 일가를 죽이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조조는 이들이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고 의심했지만 그 의심이 지나쳤던 탓에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야 그것이 실수였음을 깨닫고 한탄했습니다. 한탄했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가 엉뚱한 사람을 죽였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지. 배신당하느니 차라리 배신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면 조조의 말은 일종의 자기 위안이자 자신의 잘못을 마지못해 변명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연애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를 입을 수는 없다라는 말에 세상이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는 당시 조조가 한 말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조조가 처음 이 말을 했을 때는 단순히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잘못을 저질렀고 부당하게 사람을 죽였고 그들은 나를 실망시켰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 뉘우침과 자기 안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국연애에서는 조조는 내가 천하 사람들을 배신할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완전히 악당으로 변모합니다. 따라서 조조의 간악함에 대한 평가는 의문스럽습니다. 청나라 시기에 평론가 모종강은 삼국연애에 대한 주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덕 조조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그는 바로 이러한 점이 조조가 보통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그를 초월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세상을 괴롭히는 것은 싫다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겠지만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조조와 똑같은 상황에 봉착했을 때 모두 조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조조만이 솔직하게 이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모종강은 조조가 교활했지만 그 교활함 속에 정직함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교활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용기가 있었고 진정한 악당이었지 위선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종강은 바로 이러한 점이 조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위선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활함 속의 정직함은 바로 조조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징입니다. 조조가 교활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정직한 면모, 심지어는 사랑스러운 면모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조조의 성격에 나타나는 모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조의 교활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교활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원소와의 전쟁 중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세 번의 주요 전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조와 원소의 관도대전, 두 번째는 조조와 송권의 적벽대전, 세 번째는 송권과 유비의 이릉대전입니다.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승리하며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양측 군대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조조의 군대는 군량이 거의 다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기, 무기, 병력 외에도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식량입니다. 전쟁에서는 병마가 움직이기 전에 식량이 먼저 움직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량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조는 식량이 거의 바닥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원소의 진영에 있던 허유라는 책사가 갑자기 조조를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매우 기뻐하며 맨발로 마중 나갔습니다. 조조는 왜 허유를 맞이하러 맨발로 나갔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을 씻고 있었거나 하는 상황에서 허유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맨발로 뛰쳐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존경의 표시였을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맨발로 다니는 것이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조조가 높은 지위에 오른 후 한원제는 그에게 검을 차고 신발을 신고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황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양말을 신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양말을 신고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맨발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맨발로 마중 가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조조가 맨발로 뛰쳐나온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손뼉을 비비며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원아, 잘 왔구나. 만사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는 허유를 군막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허유가 물었습니다. 조공,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식량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조조는 걸걸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식량은 넉넉하오. 1년은 충분할 것이오. 틀렸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오. 조조는 다시 말했습니다. 반년은 남았소. 허유가 또 말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랜 친구에게 조차 진실을 말하지 않다니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조조가 정색해서 말했습니다. 아, 미안하네. 농담이어서. 솔직히 말해서 겨우 한 달치 식량만 남았네. 그러고는 한나라 개국 황제 유방이 즐겨 쓰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허유가 말했습니다. 봉은 외부 지원도 없이 홀로 군사를 이끌고 깊숙이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이는 매우 위태로운 일입니다. 허유는 조조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원소가 어떤 곳에 곡식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어서 기마병을 보내서 곡식을 불태우십시오. 사흘 안에 원소의 군대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군. 조조는 직접 5천 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밤도와 지름길로 달려갔습니다. 원소의 군사로 변장한 그들은 도중에 보초병들을 만났지만 원소의 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장 양식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조조의 군사가 식량을 불태우는 것을 본 원소의 군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며 당시 상황은 매우 위급하였습니다. 조조의 부하들이 달려와 조공,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자 조조는 침착하게 놀랄 것 없어 놈들이 내 등 뒤에 오면 그때 다시 말해 서둘러 라고 외쳤습니다. 원소의 양식은 모두 불타버렸고 조조는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보다시피 조조는 분명히 교활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교활함은 어찌 보면 핍박에 의한 것입니다. 그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모든 일에 진실만을 말했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습관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조조는 또한 자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조조와 장수의 전쟁에서 그의 장남 조항이 전사하자 정실 부인인 정부인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부인은 조조의 정실 부인이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조조의 첩이 장남 조항을 낳고 죽자 장남 조항을 정부인더러 키우게 했습니다. 정부인은 조항을 친아들처럼 키웠으며 두 사람의 감정은 매우 깊었습니다. 조조가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지나친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장수와의 전쟁은 짧게 끝났고 장수는 항복했습니다. 장수가 항복 후 조조는 장수의 군사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장수의 숙모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조조는 가는 곳마다 미녀만 보면 첩으로 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장수는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결국 조조에게 반기를 들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항과 조조의 조카 조한민 그리고 조조가 아끼던 장수 전이도 전사했습니다. 정부인은 경로하여 울부짖으며 조조에게 아들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줘. 내 아들을 돌려줘. 당신이 하루 종일 창녀들만 쫓아다니더니 끝내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 조조는 화가 나서 정부인에게 꺼지라고 했고 정부인은 좋아요. 이제 당신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조조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마차를 몰고 정부인의 친정으로 가서 그녀를 데려오려 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흔한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다투고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남편은 보통 사과하고 좋은 말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조조의 냉혹한 성격을 아시겠지만 그가 정부인의 친정에 찾아간 것은 정말로 위위입니다. 정부인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일어나서 인사도 하지 않고 본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당황하여 어색하게 다가가서 정부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배를 짜고 있었나? 화를 풀고 그만 돌아가자. 이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을 토닥이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인은 계속 묵묵히 배를 짰습니다. 안 갈 거야? 정말 안 갈 거야. 조조는 문 앞까지 가서 다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그만 화를 풀지.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용서가 안 되나? 정부인은 묵묵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연부는 여기까지로구나. 조조는 장인어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따님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기어코 저와 함께 집에 가기를 거부하니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따님이 아직 어리니 좋은 데 있으면 제가 시키세요. 이 대목은 냉혹한 조조에게도 감성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생동한 예입니다. 하지만 훗날 정씨 부인의 아버지는 감히 딸을 제가 시키지 못했고 정씨 부인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하긴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누가 감히 조조의 전처와 결혼하려 하겠습니까? 조조는 이 일이 늘 마음에 걸렸는지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선행도 악행도 성공도 실패도 다 겪었으니 아쉬울 게 없다. 하지만 내가 저승에 가면 조항이 울면서 엄마를 찾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조조는 평생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실수로 아내를 내쫓은 것을 꼽았습니다. 이는 조조가 정이 많고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의 다정함입니다. 하지만 조조가 다정다감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조조는 또 매우 냉혹하고 독한 사람이며 주저없이 사람을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허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허유는 관도 대전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에 등리양양하였습니다. 허유는 조조에게 조공, 영공, 재상과 같은 호칭을 쓰지 않았고 조조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만, 아만. 조조는 어린 시절에 이름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길리이고 다른 하나는 아만이었습니다. 허유는 조조에게 어린 시절 이름을 부르며 아만, 내가 아니었으면 자네의 오늘이 가능키나 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유는 계속해서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조조가 엽성을 함락시켰을 때 허유는 또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제가 아니었으면 조씨 가문은 이 성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허유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의 잔혹함입니다. 조조는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허유를 죽였지만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많은 사람들은 풀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조조의 부하에 위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당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많은 부하들이 그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조조는 자신만만하게 갈 테면 가란 애 부하들이 모두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위종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종도 조조를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경로하여 말했습니다. 위종, 너마저 나를 배신해. 세상 끝까지 도망쳐라. 북쪽 흉노까지, 남쪽 베트남까지, 거기까지 못 가면 잡아오겠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후에 전투에서 위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모두가 조조가 틀림없이 그를 죽일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잠시 생각하더니 위종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위종은 재능 있는 사람이었기에 조조는 그를 풀어주고 관직을 계속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조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조가 원소와 싸울 때 원소는 진림이라는 학자를 불러 선전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선전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비난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누군가를 공격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군대가 정의로운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소는 진림에게 선전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림은 뛰어난 글솜씨로 조조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조조의 조상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문화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원소는 패배하였고 진림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부하들이 진림을 조조 앞에 데려왔을 때 조조는 진림, 전쟁 중에 선전문을 쓰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왜서 내 부모를 모욕하는가? 그들은 너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진림은 죄송하지만 화살이 이미 궁에 닿았는지라 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조는 좋다, 좋아. 자네는 재능 있는 사람이니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나와 잘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조조의 관대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또한 극도로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한이 있으면 누구든 가차없이 응징했습니다. 후한 왕조는 황관 때문에 망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학자, 지식인, 관리들은 황관을 극도로 경멸했습니다. 조조의 조부는 황관이었고 조조의 아버지는 황관의 양자였기에 출신이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뛰어난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별랑 역시 조조를 경멸하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조는 그 지역을 정복한 후 별랑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다른 지식인들도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일부는 도망쳤지만 결국 돌아와 항복했습니다. 그중 환소는 조조에게 항복하면서 무릎을 꿇고 통복하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단호했습니다. 끌어내서 죽여라. 어떻게 지식인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과거에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반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조의 복수심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진공은 조조를 떠나 여포에게로 갔습니다. 삼국연의에서는 조조가 여백사의 가족을 죽이는 것을 보고 진공이 조조를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조조는 별랑, 환소 등 자신을 비판하는 많은 지식인들을 죽였습니다. 진궁은 이를 견딜 수 없어 조조를 떠나 여포를 도와 조조와 싸웠습니다. 그 후 여포가 패배하자 진궁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조조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진궁에게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과거 행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재상은 관대해야 하고 장군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진궁을 죽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궁은 완강하게 항복을 거부했고 조조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처형했습니다. 처형 직전 조조는 자가 공태인 진궁에게 공태야,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진궁은 효로 다스리는 자는 남의 부모를 해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은 조승상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조는 공태야, 그럼 자네가 죽은 후에 자네 부인과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진공은 다시 인애로 다스리는 자는 남의 자식을 해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부인과 자식들 역시 조승상님께서 알아서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좋아, 그럼 자네를 보내주겠네 라고 말하며 진공을 처형장으로 데려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조조는 진공의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더욱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이처럼 조조는 매우 복잡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그의 성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는 교활하면서도 정직했고 다정하면서도 무자비했으며 관대하면서도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조조에 대한 단 하나의 이야기. 그의 한쪽 면만 본다면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조조는 아마도 중국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지만 동시에 지극히 어리석었고 교활하고 배신적이었지만 동시에 솔직하고 진실했으며 관대했지만 동시에 의심이 많았고 너그러웠지만 동시에 협소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의 위엄을 지녔지만 소인배적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영웅적인 정신을 가졌고 감성적인 마음을 가졌으나 악마 같은 성격을 지녔고 동시에 자비로운 마음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한순간에는 이 얼굴을 보여주다가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어떤 얼굴이든 모두 조조의 얼굴이며 다른 누구의 얼굴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성격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이는 조조의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관대함이란 무엇일까요? 마치 모든 강을 품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위대함은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조조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엄청난 인내심을 지녔습니다. 온갖 모순적인 것들이 그의 품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조조는 평생 동안 교활한 면모를 보였지만 결국은 진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조가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중요한 인물들이 유언을 남기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격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자신의 업적, 자서전, 그리고 매장지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유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 경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나는 살면서 많은 일을 했다. 옳은 일도 있었고 그른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 옳은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와 크게 화를 내는 것은 본받을 바가 아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은 집안일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는 집안의 향과 향신료를 낭비하지 말고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첩들과 노래하는 시녀들은 평생 동안 나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해 왔으니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동작대에서 계속 살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 한가한 사람들이니 집신이나 엮는 법을 배워놓으면 만일 우리 조씨 가문이 나중에 망하게 되면 집신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기에 당시 사람들은 그의 유언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심지어 비웃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죽기 전에 감명을 주는 웅변이나 후세에 길이 남길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향을 나누고 집신을 팔고 첩을 곁에 두는 유언을 남기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동파도 8글자로 조조를 평했습니다. 평생을 강교하고 기만적이었으나 죽음에 이르러서야 유혹고리가 드러나는구나. 알고 보니 소인배였구만. 즉 평생을 교활하고 간사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 조조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가 이중청 교수는 조조를 사랑스러운 간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조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서야 본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조조는 임종 시 거창한 말도 하지 않았고 정치적 업적이나 국정에 대해서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소한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아마 모두 허무하고 부질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조는 평생을 세속의 편견에 구속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당시 사대부들과 지식인들의 우아한 척 고상한 척하는 허위적이고 가면적인 세속의 굴레를 벗어던지려고 애를 썼지만 그 시대에서는 조조의 이런 행위가 질타를 받고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조가 자신의 본성에 충실했다는 점은 그가 진정한 영웅, 그것도 위대한 영웅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조를 어째서 간웅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강교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그토록 사랑스럽다고 할까요? 조조는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변명했을까요? 다음 편에서 조조의 고백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